지금 삼성이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아요. 네. 4나노, 5나노 수율이 작년까지는 굉장히 안 좋아서 네. TSMC한테 오히려 고객을 뺏길 정도였어요. 삼성이 4나노, 5나노 수율이 많이 올라와서 지금은 4나노에서 오히려 AMD 물량을 TSMC에서 뺏어오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제 2차 전지는 올해 상반기에 워낙 강력한 주도주였고요. 또 차기 주도주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또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우리 IT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시고 가장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님 오늘 모시고 IT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IT의 신 이렇게 불리는 요즘 네. 분입니다. 네. 일단 반도체 전쟁 그죠? 네네. 미국하고 그 중국하고 그죠? 네네. 우린 그 경랑에 쌓여 있고 네네, 맞습니다. 반도체 업황도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지나고 있는 거고요, 그죠? 맞습니다. 네. 반도체를 볼 때 뭘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네. 그렇죠. 이제 반도체가 예전에는 그냥 단순 이제 제품이었죠. 예, 그렇죠. 경제의 어떤 한 요소로서만 판단을 했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치의 경랑 속으로 빨려 들어간 거죠. 네. 네. 지금 미중 패권 전쟁에 어떻게 보면 한 가운데 있는 게 그 반도체거든요. 이게 항상 이제 미국이 그 넘버 투 소위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자가 떠오르면 하는 눌러야죠. 공식이 있습니다. 네. 네. 항상 누르는 공식이 있는데 일단 무역으로 먼저 도발을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때 이미 막 그 무역 가지고 관세 가지고 트러블을 만들었고 그리고 기술 가지고 막 옥죄입니다. 지금 이제 딱 그 단계고 그리고 이제 제일 항복을 받아낸다라는 게 이제 탭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결국 금융으로 그렇죠. 이렇게 탭을 받아내는데 네.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진짜 어떤 국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네. 있는데 요즘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결국 대만에 대한 어떤 불안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투키티데스 함정 네네, 이런 맞습니다. 것들로 그런 건데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는 이제 삼성 그죠? 네네. 그다음에 TSMC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건데요. 네네, 어쨌든 맞습니다. 이 메모리 쪽에서야 이제 업황하고 상당히 관련돼 있는 거고 삼성이나 네네. SK 하이닉스 사실은 이제 선두주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파운드리나 비메모리 쪽에서 이제 삼성이 TSMC를 따라잡겠다고 하는 건데 네네. 이게 용이한 것 같지는 않고 그죠? 네네, 삼성은 뭘 맞습니다. 계속 하는 것 같고 그쪽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네, 일단 지금 그 사실은 그 미중 패권 전쟁에서 중요한 가장 중요한 반도체는 네. 메모리는 아니에요, 사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 만약에 반도체가 한 연간 한 그 900조 정도 되거든요. 네. 네네. 네. 900조 맞는 네네. 거고. 네. 900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75% 정도가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한 25% 정도가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그밖에 안 돼요 메모리가요? 아니 메모리가로도 네. 상당히 절반 이상은 될 거로 생각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네. 비메모리라 그러면 네. 약간 좀 어이없어 하죠. 네, 요즘에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라고 합니다. 맨 비메모리라고 하면 네네. 메모리가 주고 비메모리는 사이드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다 니네. 그렇죠. 세배 큰 시장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메모리고 네. 메모리보다 더 큰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이 시스템 반도체가 왜 중요하냐면 네. 일단은 그 모든 어떤 기술의 핵심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자체가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예를 들면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제 무기의 어떤 그 적중률이 형편이 없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오히려 미국이 제공해준 하이마스 같은 무기들은 굉장히 적중률이 높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반도체 때문이거든요. 반도체에서 정확하게 타겟을 찾아가는 역할을 하는 반도체. 제블린 이런 거 들어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MCU라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는 반도체가 있는데 그 성능이 떨어지면 적중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번에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러시아에 들어가는 반도체부터 막았거든요. 미국이.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내에서 설계한 칩으로 무기를 만드니까 이게 형편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예. 첨단 기술의 향연이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모든 게 이제 AI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번 전쟁에서도 그런 어떤 양상들이 많이 드러났는데 예를 들면 러시아 장교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러시아의 그 특수부대라고 하는 그 몇천 명 있는 그 특수부대원들이 거의 다 전멸해 버렸거든요. 이제 이 부대원들 다시 키워내기 위해서는 또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IT나 네. AI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네. 미국의 어떤 펜타곤에 있는 AI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해킹을 하는 거예요. 러시아의 통신을. 그런데 특정 지역으로 트래픽이 많이 몰린다는 거죠. 그런데 특정 지역으로 트래픽이 몰린다라는 거는 중요한 사람이 여기 있어서 보고가 몰리고 있다.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벌 때리는구나. 그렇죠. AI가 여기 버튼 누를래?라고 뜨는 거죠. 그러면 딱 누르면 거기에 미사일이 날아갑니다. 그럼 여기 제거하는 거죠. 야 무섭고 재밌네. 재밌고 그렇죠. 무섭네, 그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인공위성이 항상 러시아 탱크의 어떤 이동 경로를 예. CCTV를 통해서 보는 거죠. 예. 그리고 비전 학습을 합니다. 이게 그러면 어떤 CCTV를 통해서 여기 러시아제 탱크의 가능성이 80% 정도인데 미사일 버튼 누를 거야?라고 뜨는 거죠. 그러면 누르면 이제 폭격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러시아 탱크가 굉장히 많이 어떤 당했고 드론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렇죠. 통해서 굉장히 많이 그만큼 지금 반도체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서버 단에서 모든 반도체가 기본이 돼야 되거든요. 그 중에 특히 핵심이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요즘에 AI 연산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반도체가 엔비디아가 생산하는 GPGPU라는 반도체인데요. 네, 예. 그 제너럴 퍼포즈 GPU라는 건데 이게 챗 GPT 때문에 요즘에 굉장히 핫 이슈인데 네. 공교롭게도 챗 GPT가 뜨기 전에 미국에서 한 두어 달 전에 중국으로 엔비디아 고성능 칩이 들어가는 걸 막았어요. 그게 A100이라는 고성능 칩, H100이라는 고성능 칩이 중국을 못 들어가게 막은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핵심이 될 거라는 거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우리가 옛날에 그 이라크 전쟁할 때 뭐 최첨단 무기의 뭐 시험장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때 미국이 그 항모에서 그죠. 네네. 항모에서 거기다가 미사일 때리고 뭐 그때 뭐 지하로 들어가는 뭐 뭐죠 벙커 뭐 네네, 그렇죠. 그런 거 했었잖아요. 첨단 맞습니다. 무기 실험장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IT적인 요소가 강한 그죠. 그렇죠. 그런 그 시험장이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국가 기가 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 철강 산업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철강이 모든 무기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철강 산업이 제일 중요했었고 군수 산업이라는 네, 맞습니다. 거죠. 네. 네, 그리고 사실은 그 2차 세계 대전 때 네. 미국이 본격적으로 승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게 B-29 폭격기를 띄워서 일본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철강소 고로를 박살을 냈거든요. 일본이요? 네네. 아 일본. 네네. 중국 그래서 독일 말고. 그렇죠. 일본 그때는 이제 일본도. 일본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적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러면서 이제 승기를 잡은 거고 이게 어떤 딱 트렌드가 바뀐 게 앵커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1차 걸프전 이라크 전쟁에서 맞아요. 네. 네. 그때 이제 당시 이라크가 세계 4위의 군사 대국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1등이지만 한번 비벼볼 만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네, 압살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결국 무기의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미국산 무기가 토마호크 미사일이 그만큼 이 성능을 낸 거고 그때 엘빈 토플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실리콘이 강철을 이겼다. 그때부터는 철강보다는 반도체가 더 중요한 어떤 군수 어떤 핵심이 된 거죠. 지금도 그러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더 지금 고도화되는 거죠.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의 군사력이 우리가 뭐 첨단은 아니지만 상당히 막강할 걸로 예상을 했었잖아요. 뚜껑을 그렇죠. 열어보니까 이거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핫바지야, 그죠? 그렇죠. 가다가 뭐 여기저기 막 그냥 탱크 박살나고 그죠? 맞습니다. 뭐 장성들이 막 죽어나가고 그죠? 그렇죠. 야 그런 것들이 다 이게 시스템 반도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구나. 맞습니다. 와 재밌다. 그러면 근데 어쨌든 그쪽에 강자는 물론 이제 디자인하는 쪽도 네네. 있고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는 어떻게 구성돼 네네. 있고 네네. 그 중에 지금 소위 분야별로 강자는 누구예요? 네. 일단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는 익숙하니까 그렇죠. 메모리 반도체는 설계도 직접 하고 공정도 직접을 해요. 제조도 직접 하죠. 그래서 IDM이라고 해서 종합 반도체. 종합 반도체죠. 예, 예. 보통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같은 회사들은 IDM이라고 하고요. 근데 시스템 반도체는 굉장히 품종이 많고 다양하고. 소량 생산 네.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설계만 전용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 그렇죠. 업체를 팹리스라고 합니다. 팹이 없다고 해서 팹리스라고 하는 거고요. 공장이 없다. 네네 맞습니다. 셈리스고요. 그래서 네. 설계만 하는 거고요. 이 설계도를 주면 생산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그게 TSMC라는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파운드리죠. 네. 네. 그런데 지금 TSMC하고 삼성 파운드리가 왜 미국 입장에서는 중요하냐? 미국 반도체 굴기의 핵심이 파운드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 세계에서 10나노 미만의
파운드리를 할 수 있는 회사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TSMC하고 삼성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국 반도체 굴기에 타깃이 두 회사가 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파운드리보다는 팹리스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언뜻 뭐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식하니까 우리가 설계가 더 중요하지 만드는 거는 뭐 공정에 따라서 만드는 거는 설계보다 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 같은 게 훨씬 더 중요한 회사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동안에는 미국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네. 그걸 보면 전 세계 설계의 70%는 미국에 있어요. 네. 원천 기술은 대부분 미국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부가가치가 높은 쪽, 그러니까 설계 쪽하고 그렇죠. 마케팅, 뭐 유통 이런 쪽만 했었던 거고요. 공정, 실제로 제조 공정은 대부분 아시아로 넘겨줬죠. 그렇죠. 그게 80년대 일본에 넘겨줬고 90년대는 한국하고 대만에 넘겨준 건데 이게 점점 이제 주문형 반도체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예전에 인텔 칩을 쓰던 것들을 점점 더 인텔 칩 대신해서 지금 자체 설계 칩을 쓰고 있잖아요. 네. 뭐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그렇죠. 네, 네. 뭐 애플 같은 회사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그런데 미국은 설계는 정말 잘하는데 TSMC라는 파운드리 업체가 없으면 미국 반도체 기술이 완전히 거의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대만을 만약에 중국이 무력으로 병합해서 TSMC를 중국 회사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면 미국의 반도체 기술은 굉장히 크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네. 그만한 네. 생산자를 새로 구한다는 게 네.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게 거의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네네. 네네. 그 기술력을 그죠? 맞습니다. 따라잡는 게. 예. 그래서 이제 또 파운드리가 중요하군요. 저도 이제 얘기 방송할 때 많이 합니다. 설계는 팹리스, 팹이 없는 공장이 네네. 없고 설계만 하는 거고 파운드리는 제가 찾아봤더니 막 주물 뭐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네네. 주물 공장 이런 네네. 그러니까 만들 공장 여긴 공장이 네네.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게 파운드리인데 네. 이제 파운드리 얘기하면 TSMC가 선두인데 삼성이 이제 따라붙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네네, 맞습니다. 삼성은 그 동안은 그럼 왜 파운드리를 안 했어요? 시장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랬나? 아니면 메모리에 일단 집중하려고 그랬었나요? 일단 두 가지 다 맞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사실 뭐 메모리 쪽에 집중하는 게 맞았었고요. 네. 그런데 파운드리라는 게 1987년에 이제 그 TSMC의 창업자 모리스 창이라는 분이 네. TI 그러니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네. 부사장 출신의 분을 대만 정부가 다시 귀국을 시켜서 만든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사실 파운드리라는 게 아주 중요한 핵심 산업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게 빅테크 업체들이 점점 더 범용 반도체 대신에 자체 설계 칩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 파운드리가 점점 중요해졌고 부가가치가 이쪽 파운드리 제조 쪽으로 몰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TSMC는 점점 더 기술력을 높여갖고 맞습니다. 마켓을 막 늘려갖고 맞습니다. 지금 파운드리 시장의 55%를 TSMC가 장악하고 있고 네. 삼성의 점유율은 불과 1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주요 파운드리 업체들이 있지만 10나노 미만의 첨단 기술을 가진 회사는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DB 하이텍 이런 데는 네. 비슷하게 파운드리 하지만 수준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DB하이텍이 하는 그 파운드리는요. 네. 거의 30년 전에 뭐 만든 8나노 뭐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네. 8인치 웨이퍼를 네, 가지고 하는 네. 굉장히 레거시 공정, 네. 그러니까 구형 공정인 거고요. 레거시라는 표현이 네네. 그 점잖은 표현이죠, 그죠? 네네 맞습니다. 구역다리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거의 뭐 90나노, 뭐 100나노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네. 지금 삼성하고 TSMC가 경쟁하는 거는 4나노, 5나노. 그 지금 네. 뭐 4나노, 3나노라는 거는 그거를 뭐를 측정하는 그러니까 뭐 나노란 단위는 알지만 그게 네네. 정확히 뭐를 측정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반도체 IT 전문가 오신 게 좀 그렇죠. 배워봅시다. 네, 이제 네. 반도체라는 게 네. IC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접 회로예요. 예, 예. 그러니까 반도체 요 조그만 손톱만한 그 실리콘 그 다이 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회로가 있는데 들어가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중요한 게 이제 뭐 트랜지스터라는 스위치와 증폭기 역할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네. 그 트랜지스터의 머리 폭 있잖아요. 예. 요 길이가 미세 선폭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요게 40나노미터 크기였는데 20나노미터 크기로 작아지고 지금 이게 5나노, 4나노 수준으로 작아진다는 거죠. 야, 보이지도 않는 거네 그 정도면 그죠? 보이지도 않습니다. 보이지 않네. 만약에 그 지금 애플 네. AP가 5나노 정도로 네. 그 미세 회로 선폭인데요. 그 회로도를 사인펜 굵기로 회로를 만약에 그린다 그러면 네. 거의 여의도보다 큰 도화지가 필요합니다. 좋은 표현이시네, 네네. 그죠? 그게 미세 공정이라는 거구나, 네네,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TSMC는 그동안 사실 그 시장을 잘 누렸는데 네네. TSMC로서도 이제 강력한 경쟁자 하나 떠오른 겁니다, 그렇죠? 네네. 샘성이 하겠다는데 그죠? 삼성이 맞습니다. 기술력도 있고, 그렇죠. 자본력도 있고, 반도체 메모리 쪽에서의 또 경험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4나노에서 3나노로 막 들어가는 3나노를 좀 실제 공정에서 적용하는 그런 단계인가요?
네, 일단 이제 3나노에 막 들어가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보면 되고요. 네. 지금의 어떻게 보면 선단 공정의 주류는 4나노, 5나노가 주류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전체 파운드리 시장이 한 25% 정도가 4나노, 5나노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량은 레거시 공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겠죠. 결국 비싼 거는 선단 공정이기 때문에 네. 4나노, 5나노에서 주로 이제 모바일 AP, 그러니까 네, 네. AP라는 게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해서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칩들이 이제 보통 그게 보통 4나노, 네네, 5나노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지금은 제일 많겠네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럼 삼성도 그쪽도 할 거 아니에요? 삼성도 그래서 이제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 동안에는 TSMC한테 너무 기술적으로 밀렸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삼성이 선단 공정에서는 TSMC한테 그렇게 밀리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파운드리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회사가 애플이라는 회사인데요. 그렇죠. 애플이 모바일 혁명을 연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디바이스를 들고 나와서 세상을 바꾼 건데 애플이 초창기에 AP를 파운드리를 맡겼던 회사가 삼성이에요. 그때는 100% 파운드리를 삼성한테 줬었고 그리고 일부 설계까지 삼성이 해줄 정도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삼성이 애플 파운드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애플의 경쟁 제품인 갤럭시라는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애플의 AP에 비견되는 엑시노스라는 자체 AP를 설계하기 시작한 거죠. 이것들 봐라.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경쟁자가 돼버린 거구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동안에는 자기를 어떻게 보면 고객이잖아요. 자기는. 예. 근데 내가 주는 설계도가 혹시나 그러게. 저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러게. 라는 걱정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TSMC라는 경쟁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TSMC는 네. 자체적으로 그런 휴대폰이나 이런 거 만들지 없습니다. 않으니까. 네. 그렇죠. TSMC의 어떤 회사의 모토가 네.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TSMC를 끌고 와서 50%씩 이제 물량을 주면서 서로 경쟁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선단 공정, 그러니까 미세 공정이 반도체 성능을 끌어올리는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가다가 그게 한 2016년, 네, 15년쯤에 완전히 TSMC한테 삼성이 밀려버리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 힘을 못 실으니까 그렇죠. 네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어쨌든 다시 한번 삼성으로서는 기술력으로 어쨌든 이해가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니까 네네. 그죠. 그동안에 이제 레퍼런스나 고객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뭐 가서 뭐 밥 사주고 마케팅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경쟁 관계도. 그럼 결국은 기술력으로 가서 뭐 안 사고 못 베이게 만든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게 지금 관건이네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3나노인 그러니까요.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14나노부터 약간 이제 TSMC한테 삼성이 밀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14나노부터 10나노, 7나노, 5나노, 4나노까지는 완전히 TSMC한테 밀렸었고요. 네. 3나노부터 이제 삼성이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 트랜지스터 구조를 바꾸는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그게 기존에는 물고기 지느러미처럼 생긴 핀펫이라는 구조를 썼거든요. 네. 트랜지스터 네. 구조를 좀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재밌어요. 네네. 네. 그게 이제 삼성은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새로운 공정을 3나노부터 도입하기 시작했고 TSMC는 3나노까지는 핀펫 공정을 쓰고 2나노부터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가기로 했어요.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험을 한 거죠. 신기술을 한 세대 먼저 시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나노 경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요. 경쟁 지금 구도는 어때요? 네. 일단 지금 삼성이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아요. 네. 제일 좋은 거는 4나노, 5나노 수율이 작년까지는 굉장히 안 좋아서 네. TSMC한테 오히려 고객을 뺏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가장 큰 외부 고객 중에 하나가 퀄컴이거든요. 네. 근데 퀄컴의 칩을 작년에 4나노, 5나노 수율이 안 나와서 뺏겼어요. 그때 수율이 35%밖에 안 나와가지고. 그럼 되게 낮은 네.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퀄컴이 TSMC로 다 칩을 옮겨버렸거든요. 근데 최근에 삼성이 4나노, 5나노 수율이 많이 올라와서 지금은 4나노에서 오히려 AMD 물량을 TSMC에서 뺏어오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퀄컴 물량도 가져올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4나노가 잘 되면 네. 이걸 또 3나노로 또 전환하는 건 또 상당히 수월하거든요. 예. 네, 그런 것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그러니까 지금은 선두 주자 TSMC 따라잡는 주자 삼성의 치열한 지금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거네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네. 뭔가 좀 그 중에 그죠 누가 사실 그죠 승기를 잡을 근데 있는 사실 1등이
2등한테 사실 자리 쉽게 내주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2등이 더 1등보다 1등에 그 화장실 갈 때도 일하고 그죠. 뭐 그렇죠. 이래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경쟁은 치열하고 오늘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요 삼성과 TSMC의 3나노 기술 경쟁 여기서 이제 앞으로 볼 관전 포인트는 뭔지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이제 삼성이 만약에 그 3나노에서 뭔가 승기를 잡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큰 레버리지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보호해야 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TSMC거든요. 그래서 빨리 미국에다가 팹을 깔아서 약간 위험을 분산하라는 거거든요. 진짜 이제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TSMC는 네. 미국에 이제 공장 짓는다는 얘기가 그렇죠. 그거군요. 예. 또 하나가 TSMC를 대체할 수 있는 회사를 키워야 되는데 그게 삼성 파운드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잘 되면 국내 시스템 반도체 산업 전체가 낙수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렇겠네요. 공급망이 생기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거기서 또 굉장히 또 2차 전지처럼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모바일 AP. 그러니까 모바일 휴대폰에 들어가는 칩. 그죠? 네, 두뇌 칩이죠. 두뇌 네, 같은. 두뇌 우리가 역할을 이렇게 기존 컴퓨터에서는 CPU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격인 거죠. 맞습니다. 예. 기존에 이제 컴퓨터는 네. 공간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 그래서 CPU가 있고 예. GPU가 있고 예. 여러 가지 이제 칩들이 있는데 스마트폰은 공간이 굉장히 작잖아요. 네. 콤팩트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CPU하고 GPU하고 통신하고 뭐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서하고 여러 가지 그거 다 해야 칩들을 돼요? 한 개의 원칩으로 만든 거예요. 와. 그게 SoC라고 시스템 온칩이라고 하는 AP인 거죠. 비쌀 수밖에 없네, 그죠? 맞습니다. 예. 제일 가장 하이테크 기술이 들어가는 그러니까요. 거고요. 네, 뭐 제일 비싼 공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규모도 그러니까 사이즈도 줄여야 되고 여러 네네. 공정들을 같이 넣어야 되는 건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단어가 맨날 어렵더라고. 이 회사마다 그러니까 자기 모바일 아이패드를 설계를 줘서 만들게 네네. 하는 데도 있고 직접 만드는 데도 있는데 맞습니다. 이름 자체가 뭐 삼성은 삼성이 직접 만드는 모바일 아이패드 이름이 엑시노스인 거예요? 엑시노스입니다. 네. 이건 공룡 이름도 아니고 이게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네네. 그러면 이건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기술적인 거 얘기하기 전에 네. 휴대폰이 많이 팔려야 되는 거네요. 네? 네. 우리 지난 10년간의 가장 네. 중요한 어떤 우리 그 삶에서 중요했던 부분이 모바일 혁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휴대폰이 피처폰에서 컴퓨터로 바뀌면서 이 스마트폰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스마트폰이라는 게 연간 생산이 많이 될 때는 연간 15억대 시장이었고요. 15억 대. 네, 새로 나오는 지금은 이제 많이 쪼그라들어서 12억대 시장인데 인류가 생긴 이래로 면도기의 시장 규모를 그러니까 연간 판매 대수를 넘어선 유일한 디바이스가 스마트폰이거든요. 재밌다. 인류의 역사에서.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과거에 우리 휴대폰 잘하던 회사들 많았잖아요. 네. 삼성도 잘했고 LG도 한때 초콜릿폰으로 삼성을 넘어서기도 했었고 펜텍이라는 회사도 있었고. 네, 맞아요. 그죠. 굉장히 많은 또 옛날에 굉장히 작은 휴대폰 회사들도 많았었어요. 네, 네. 그러면 크게 따지고 놓고 보면 삼성하고 LG가 왜 스마트폰 시대에서 희비가 엇갈렸나.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궁금한데요. 그렇죠. 그러면 삼성은 자체 설계한 AP 엑시노스가 있었고 LG는 퀄컴에서 스냅드래곤이라는 칩을 받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죠. 결국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이 OS라는 게 있잖아요. 네. 뭐 PC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이제 윈도우즈, 네, 네. OS를 쓰잖아요. 근데 스마트폰 시대는 애플은 자체 만든 iOS라는 걸 썼고 그러니까 애플은 다 수직 계열을 해서 폐쇄적인 서플라이 체인을 만든 그렇죠. 거고 나머지는 안드로이드라는 OS가 다 장악을 했잖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뭐 파이어폭스니 뭐 미고니 뭐 윈도우 모바일이니 여러 가지 OS들이 난무를 했었는데 결국 구글 안드로이드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두뇌 역할하는 AP였어요. 그때는 AP도 여러 업체들이 난무를 했었어요. 그때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업체들도 네. 오맵이라는 자체 설계 칩이 있었고요. 뭐 그 엔비디아 같은 업체도 지금은 GPU 업체로 알지만 그때 테그라라는 AP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또 다 싹 정리가 되고 퀄컴 스냅드래곤 같은 그리고 삼성 엑시노스 같은 몇몇 칩들만 살아남았거든요. 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최적화라는 게 이제는 중요해지는 거예요. 모바일 시대에서는. 그러니까 최적화를 하려면 OS하고 AP하고 하드웨어 시스템이 다 이렇게 매끄럽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삼성은 그러면 자체 AP가 있기 때문에 구글 안드로이드하고 딱 붙어서 서로 필요한 것들을 제일 먼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안드로이드가 추구하는 방향과 어떤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거 반영할 수 있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LG는 퀄컴의 한 쿠션 그렇죠. 퀄컴을 통해서 전해드리니까 네. 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가 어떤 원하는 방향과 어떤 그런 기술 방향을 따라가기가 버거운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의 성능 차이가 계속 나는 거예요. 최적화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삼성은 갤럭시라는 폰이 굉장히 잘 팔렸고 결국 세계 1등의 점유율을 차지하게 됐고 LG 폰은 뭔가 약간 투박하고 뭔가 버벅거리고 이런 것 버그들도 많고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결국 뒤처진 거고요.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 앞으로 향후 10년간의 제일 중요한 디바이스 혁명이 뭐냐면요. 모빌리티 혁명이에요. 예전에는 휴대폰이 컴퓨터로 바뀌었는데 이제는 자동차가 컴퓨터로 바뀌는 사이클이라는 말이에요. 지금은 자동차는 우선 동력 변화 먼저 바뀌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차에서 배터리로 바뀌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 변화가 뭐냐면 자율주행차라는 컴퓨터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마크 주커버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한 10년 전에 앞으로 자동차는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 될 거라고 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비웃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그랬냐면 바퀴 달린 미니 서버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집니다. 근데 똑같죠. 앞으로 자동차가 바뀌면 이 자동차용 OS를 국내 업체가 할 수는 없죠. 미국에 아마 빅테크 업체들이 할 가능성이 높아요. 뭐 엔비디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그런 업체들하고 딱 붙어서 잘할 수 있는 업체가 누구겠어요? AP를 지고 있어야 되죠. 그게 삼성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엑시노스 오토 같은 것들. 이제 앞으로 자동차의 변화에서는 또 AP라는 게 또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AP 엑시노스의 성공이 또 중요해지는 거죠. 와, 너무 재밌어요.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는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네. 중국집을 한다. 주방장 모셔놓고 월급 주면요 답이 잘 안 나와요. 맞아요. 빵집을 한다. 제빵 기술이 없는데 주방장 모셔놓고 월급 올려주세요. 네, 더 올려주세요. 또요? 나가요. 그럼 진짜 뭐 영업 안 돼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핵심 기술이 있어야 맞습니다.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모바일에서나 AP라는 거고. 그렇죠. 와, 그게 이제 자동차가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는 또 재밌는 훨씬 거죠. 그렇죠. 자동차도 전장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그죠? 거기 좀 이따 하고 일단 네네. 이거 모바일 AP부터 네네. 얘기하면 그래서 엑시노스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이게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단계로.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단계가 레벨이 뭐예요? 엑시노스는? 지금 엑시노스는 이 4나노 공정 이제 공정을 적용하고 있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삼성이 엑시노스가 굉장히 실패를 했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자사 스마트폰 갤럭시 S 시리즈에 엑시노스하고 퀄컴 스냅드래곤이 보통 한 같이 들어갔거든요. 네, 네. 그런데 갤럭시 S23 올해 네. 출시된 네. 스마트폰에는 처음으로 퀄컴이 100%다 들어갔습니다. 자기네 걸 못 넣었구나. 네네. 네. 그만큼 이제 엑시노스의 성능이 떨어졌기 예, 때문에 예. 그런 거고요. 그래서 엑시노스는 2200, 그러니까 갤럭시 S22까지만 들어갔고 엑시노스 2300은 없었어요 이번에. 그런데 이제 공정 수율 잡았잖아요. 4나노, 5나노 수율 잡았으니까 엑시노스 2400은 무조건 성공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네. 그렇게 이제 엑시노스라는 AP의 브랜드에다가 뒤에 숫자를 통해서 그 어떻게 보면 세대를 구별하는 거죠. 네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엑시노스 지금은 2400, 네네. 2400 내년에 나오는 24에. 네 갤럭시 S24에 들어갈 모델인 거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때 실제로 엑시노스를 탑재하느냐 네네. 아니면 또 못하면서 퀄컴 걸 갖다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맞습니다. 역할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만약에 자체 스마트폰 AP에 경쟁력이 없다 그러면 자동차 AP도 잘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퀄컴은 그 가운데서 입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퀄컴은. 네. 퀄컴은 네. 지금 나온 제품은 삼성의 그 칩을 압도를 합니다. 오죽하면 삼성이 자체 스마트폰에 그 퀄컴 거를 그러게요. 100% 썼겠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올 연말쯤에 나오는 이제 퀄컴 스냅드래곤이 이제 G8 3세대를 S24에 넣을 계획이고 삼성은 이제 엑시노스 2400을 넣을 계획인데 네. 두 칩 간의 성능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이게 네. 제일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엑시노스 얘기할 때 뭐 공룡 이름인 거 그랬는데 퀄컴은 또 맞아요. 스냅드래곤이에요. 네네. 이게 이런 뭐 만화
네. 애니메이션 제목 같은 이런 걸 달기로 서로 한 건가? 왜 제목 이렇게 타이틀을 달까요? 뜬금없는 네. 어쨌든 이제 자기들이 추구하는 어떤 네. 방향이 있는데 네. 제가 AP라는 제품에 네. 대해서 좀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AP 안에서 중요한 게 CPU하고 GPU라는 어떤 IP 블록이 제일 중요해요. 네. 그래서 원래는 ARM이 제공해주는 그 ARM이라는 네. 그 아키텍처를 제공해주는 회사가 주는 CPU와 GPU를 같이 썼어요. 초창기 스마트폰은. 그런데 이게 최적화라는 게 점점 중요해지다 보니까 애플 같은 업체들이 주도를 했죠. 처음에는 CPU 먼저 대체하고 그 다음에 GPU를 바꾸고 나중에는 이제 NPU라는 그 AI 그 IP 블록까지 다 직접 설계하는 쪽으로 바뀐 거고요. 퀄컴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ARM의 어떤 IP 블록 그대로 쓰다가 나중에는 CPU, GPU 먼저 바꾸고 그리고 GPU 바꾸고 이런 식으로 갔는데 네. 삼성도 이 퀄컴을 잡기 위해서 CPU 자체 설계팀을 꾸렸었어요. 그게 텍사스 오스틴에 있었거든요. 그 팀의 이름이 몽구스예요. 몽구스. 네. 네. 몽구스가 봉구스는 우리가 알아. 봉구스. 봉구스 비어는 아는데 몽구스 모르겠는데. 몽구스라는 동물이 뭐냐면요. 네. 몽구스라는 동물이 코브라를 잡아먹어요. 스냅드래곤 이러면 뱀 같잖아요. 네, 드래곤 용. 네네, 그렇죠. 우리 잡아먹겠다. 네. 그래서 이제 몽구스라는 팀을 운영을 했는데 네. 아쉽게도 해체를 해버렸어요. 몽구스라는 팀을.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삼성 엑시노스 어떤 개발사에서 뼈아픈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자체 설계를 해야지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ARM이 제공해주는 그렇죠. 네, 그거 가지고는 칩 성능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네. 설계를 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GPU는 삼성이 자체 설계하기는 아무래도 실력이 좀 딸리다 보니까 GPU를 제일 잘하는 회사가 엔비디아 아니에요? 엔비디아지만 네. 요 모바일 쪽에서 GPU 설계를 잘하는 회사가 네. AMD. AMD가 원래 AMD에서 모바일 GPU 설계팀이 아드레노라는 팀이 있었는데요. 네. 그 팀을 통째로 퀄컴이 사가면서 칩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삼성이 AMD하고 손을 잡고 그 GPU 블록은 AMD의 어떤 GPU 블록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게 엑시노스 2200에는 처음으로 시도를 했는데 네. 그때는 좀 뭐 최적화가 좀 매끄럽지 못했고 예.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성공해 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들 성과급 받고 이러면 뭐 되게 부럽기도 하고 돈을 저렇게 많이 받나 싶은데 받을 이유들이 좀 있긴 하네요. 그죠? 나름의. 굉장히 머리 아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저 자동차 얘기 궁금해서 그쪽 좀 더 여쭤보면 그러니까 이 AP나 이런 게 사실은 자동차가 움직이는 컴퓨터가 되고 전자하고 되면 굉장히 중요해진다. 그렇죠. 그럼 거기도 결국은 나중에 그 삼성의 그 이 시스템 반도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겠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이 뭔가 모빌리티 혁명에서 뭔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엑시노스 오토라는 모바일 AP를 성공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도 지금 글로벌 그 차량 AP 쪽을 굉장히 많이 수주를 받고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미국의 암바렐라라는 회사에 또 수주를 받았고요. 예. 지금 모비라이라는 회사의 칩도 최근에 얼마 수주를 전에 기사 받았고. 있었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차량용 AP에서 가장 잘하는 회사들이 누구냐면 엔비디아, 모비라이 뭐 이런 회사들이거든요. 퀄컴도 이제 좀 여기서 영역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업체들이 여기 덤벼들고 있는데 여기서 또 정리가 한번 일어나겠죠. 누가 뭐 스냅드래곤 같은 업체가 나타날 수 있는데 네. 지금은 2025년부터 자율주행차 레벨이 3로 바뀌면서 과거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시점이 딱 2025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네. 자율주행차가 핸들에서 손을 놓을 수 있는 시점이 2025년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은 가장 잘할 것 같은 회사는 지금 엔비디아예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차량용 AP가 굉장히 뛰어난 수준인데 네. 또 엔비디아하고 뭔가 한번 경쟁해 볼 만한 회사가 모비라이인 거죠. 모비라이는 이제 인텔이 인수를 한 이스라엘 업체고요. 네. 예, 최근에는 나스닥에 상장도 했습니다. 엔비디아야, 그죠? 챗GPT 나와도 엔비디아 나와. 맞습니다. 그죠? 네. 네. 엔비디아. 그만큼 AI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 말씀하신 뭐 엔진의 그 기본적인 에너지 동력원의 거는 차치로 하고 그죠? 네네. 그거는 뭐 전기차, 수소차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죠. 그거 말고의 자동차의 변화들이 OS가 바뀌고 이제 소위 이제 전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장. 그렇죠.
예를 들면 자동차들도 뭐 현대차 밑에 모비스라든지 그렇죠. 오토에보라든지 LG전자 같은 경우도 전장 쪽에 많이 하는데 그렇죠. 그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이랑 좀 결이 다른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만약에 스마트폰 시대처럼 뭔가 이런 흐름으로 간다 그러면 예. LG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곤혹스러워질 수 있는 거죠. 예. 또 AP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손발 잘 만들어도 머리가 머리가 없으면 없으면. 네, 힘들어지는 거죠. 물론 분야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죠. 네네. 네. 그렇죠. 뭐 똑같이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럼 이제 모바일 AP 삼성의 엑시노스 했는데요. 관련해서 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관련이 있는 기업들은 어딘지 좀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삼성 시스템 반도체가 잘 되면 뭐 이렇게 이제 수혜를 보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 테스트 물량들이 많이 늘어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테스트를 제품을 제대로 만들기 전에 네네, 이렇게 맞습니다. 만들어서 테스트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러니까 약간 그렇죠. 파일럿 테스트. 네. 칩이 만들어지고 나면 네. 이게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테스트를 하는 물량들이 많아지는데 그렇죠. 만들고 네네. 나서는. 네. 그리고 테스트를 할 때 이제 테스트를 전문으로 해주는 회사가 이제 두산 테스나라는 회사가 있어요. 두산 테스나 두산 인수했죠. 네네 테스나를. 맞습니다. 네. 두산 테스나 같은 회사들이 있고 네페스 아크 같은 회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또 그 테스트 할 때 그 소모품 부품이 필요한데 그게 소켓입니다. 네. 그런 소켓을 생산하는 회사가 리너공업, 리너공업이죠. 네, 네. TSE, ISC 같은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지금 삼성 파운드리 가동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1분기에 한 80%였는데 지금 2분기에 90%까지 올라왔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수율이 올라가니까 고객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파운드리 쪽으로 이제 투자가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기 관련된 장비 업체들 중에서는 뭐 PSK, 뭐 원익 IPS 뭐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후공정이 되게 중요해지거든요. 후공정 쪽에서는 뭐 한미 반도체, 이오 테크닉스 같은 어드밴스드 패키지 관련된 장비 업체들이 중요해지는 거죠. 네. 그런 이제 후공정이나 공정 과정에서의 중요한 얘기나 관련주들은 오늘 다 하지 말고 시간을 좀 내놓고 네. 나중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책도 저한테 하나 주셨는데, 최강의 반도체 투자. 금이 반짝반짝하네요. 금빛이 반짝반짝해. 네. 제가 처음에 보여드리면 책 선전은 할까봐 안 보여드렸는데요. 저도 책 좀 한번 공부를 해야 돼. 반도체는 진짜 그죠? 네네. 이게 공정 자체가 일단 그렇죠. 되게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죠. 반도체 투자는 이 반도체 이 출판사랑 얘기해가지고 이 투자자들을 모집해갖고 반도체 라인을 한번 가자 그러세요. 그러니까 사실 다르거든요, 우리가. 네네. 어디 여행도 갔다 오면 한번 갔다 온 거랑 맨날 보는 거랑 달라요. 우리가 반도체도 예를 들면 뭐 실리콘부터 이렇게 뭐 웨이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뭐지 패턴 그리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지? 증착인가 그다음에 네네. 증착, 노광, 식각, 세정, 노크저, 세정 그다음에 테스트까지 이게 맞습니다. 뭐 그걸 자체를 알기가 어렵고 그렇죠. 알아도 외우는 거거든요. 맞아요. 외우는 건데 가서 한번 쭉 이렇게 보게 되면 뭐 뽀짝뽀짝하면서 뭐 레이저가 팍 하고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쭉 보게 되면 야 어디가 중요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운 좋게 초년 기자 시절 15년 전에는 라인 투어를 했었어요. 네. 그때는 기자들이 여기 담당하게 되면 라인 투어를 시켜줬거든요. 요즘에는 아예 안 보여줍니다. 뭐 OLED나 LCD나 뭐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야 여기도 정말 연명하기 급급하구나 좀 이런 느낌이었는데 최근에 그죠? 맞습니다. 뭐 LG 디스플레이 주가 보면 알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최근에 뭔가 좀 변화들이 그죠? 네네. 디스플레이 쪽에서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변화들이 좀 일고 있는 건가요? 사실 애플이라는 회사가 되게 중요해요. 반도체에서도 중요하고 OLED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앞전에 OLED 슈퍼 사이클이 언제 있었냐면 2016년에 있었어요. 그때 뭐 OLED 장비주들이 뭐 정말 5배, 뭐 10배씩 났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애플 아이폰이 LCD에서 OLED로 바뀐 사이클이에요. 그때 삼성 디스플레이가 정말 2016년이에요? 그렇죠. 그때 한 방에 뭐 10몇 조씩 투자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주가 많이 나왔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로 계속해서 투자가 별로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장비 업체들 특히나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은 거의 손가락 빨면서 그렇죠. 힘들게 버텼고 그 사이에 살아남기 위해서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확장을 하는 회사들도 많은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한번 기회가 왔는데 이제는 아이패드하고
맥북 같은 PC, 노트북 PC 쪽에 태블릿 쪽으로, 네네. 태블릿으로 그쪽에 이제 기존에 LCD를 쓰다가 OLED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XR 네. 기기 이런 것도 OLED 쓰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이제 예. XR 기기 같은 경우도 이제 아주 고해상도의 네네. 올레도스라고 하죠. 네네네. OLED 온 실리콘이라는 네. 이제 특수한 디스플레이 쓰는 건데요. 네. 사실은 이제 한 작년까지만 해도 애플 OLED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었어요. 애플이 LCD를 개량한 미니 LED 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최근에 미니 LED 가지고는 프리미엄이 힘들겠다라고 해서 이제 OLED 쪽으로 많이 전환을 했고 아마 2024년 내년에 OLED를 채택한 아이패드가 한 3개 정도 모델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역시 혁신의 선두에는 애플이군요. 그렇죠. 여러모로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이패드는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는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그런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어쨌든 삼성 디스플레이, LGD가 열심히 하고 있고 애플이 그들로 봤나요? 아니면 또 뭐 다른 업체를 통해서 만들어 가지고 왜 보면 그 저 폭스콘처럼 그죠? 네네. 그런 모델로 가는 거죠. 어떻게 가는 거예요? 예. 일단 이제 중소형 OLED 우리 네. AMOLED라고 하잖아요. 네네. 액티브 매트릭스 OLED라고 하는데 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잘하는 거는 스마트폰용 OLED예요. 그거는 그렇죠. AMOLED라고 하는 거고요. 네네. LG 디스플레이가 잘하는 거는 TV용 OLED예요. 그거는 화이트 OLED라고 합니다. 네. 약간 구조가 달라요. 네. 그래서 지금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거는 AMOLED가 키워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네. 소형 대형보다는 소형 쪽에 가깝지 않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애플의 고민이 그거예요. 지금 스마트폰도 너무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끌려다니는 거죠. 사실 작년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한테 장사를 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너무 OLED의 서플라이 체인이 삼성한테 편중되다 보니까 이걸 다각화하고 싶어 해요. 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나 중국의 BOE 같은 회사들을 키워서 이걸 견제를 시키고 싶어 하는데 작년에 그래서 이제 아이폰 14, 네. 아이폰 14에 LG 디스플레이랑 BOE를 신규로 넣어서 좀 테스트를 간을 보는 네, 거구나. 그렇죠. 좀 이제 물량을 분산을 하려고 했어요. 예, 예. 그런데 결과가 대실패였어요. 생산 수율이 안 나오니까 결국 삼성이 원래 당초 PO보다 1,000만 대, 2,000만 대를 더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추가로 해주니까 또 비싸게 받았겠죠. 네.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고 아이패드에서도 그러면 똑같이 삼성한테 끌려가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BOE는 몰라도 LG 디스플레이는 좀 뭔가 해볼 만하지 않냐 이들은. 약간 좀 그 지렛대로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소형 쪽은 정말 삼성의 어떤 기술을 넘어서기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대형은 사실은 그렇게 뭐 어떤 대형이 주로 이제 뭐 TV나 네네. 혹은 뭐 디스플레이 이런 뭐 전시하고 이런 네네.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형보다는 지금 이제 애플이 몰고 온 소형 뭐 아이패드나 이런 쪽에 네네. 중심인 거죠 지금. 맞습니다. 네. 네. 뭐 9인치, 뭐 10인치 대 네. 이러죠. 그러면 삼성은 잘 하고 있고 그죠? 네네. 다만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상장이 안 돼. 삼성 디스플레이가 전자로 돼 있나? 전자로 연결로 그렇죠. 잡힙니다. 네, 연결로 네네. 잡히는데 뭐 그것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 팍팍 오르기는 어려우니까 맞습니다. 그죠? 주가로 보면 이제 LGD가 그걸 해줘야 되는데 네네. LGD는 잘 할까요? 작년에 일단 잘 못했고요. 네. 지금 이제 중요한 게 아이패드용 라인을 꾸리기 위해서는 또 조단위 투자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돈이 없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LG 전자로부터 1조 차입. 겨우 이렇게 좀 빌려가지고. 자금 조달했는데 네.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애플이 뭐 약간 자금 지원, 선수금 같은 것들을 좀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거에 좀 지금 제일 중요한 거고 또 하나가 OLED 라인을 꾸리는데 제일 중요한 장비가 있어요. 그게 증착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꾸리는 데서 제일 중요한 장비가 뭐냐면 노광 장비죠. EUV 장비 같은 것들 있잖아요. ASML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전체 어떤 그 제조 어떤 라인 꾸리는데 투자비의 40%가 노광 장비잖아요. OLED 장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증착인데 이걸 또 일본의 캐논 도키라는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월 15K 정도의 투자를 하는데 이 장비 가격만
1조 9천억을 요구를 했어요. 캐논의 계열사인가 보다. 캐논이 네네, 원래 캐논 우리가 맞습니다. 광학 이런 그래서 우리가 맞습니다. 옛날에 그 카메라 뭐 이런 렌즈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그죠? 캐논 도끼가. 그렇죠. 원래 반도체 노광도 뭐 그 니콘하고 캐논이 잘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걔네가 그냥 어부지를 수혜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가장 수혜를 보죠. 사실 네. 워낙 비싸게 팔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독점 장비이기 때문에 대체제가 없어요. 그래서 삼성은 일단 캐논 도끼 장비를 살 것 같습니다. 아마 가격은 좀 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1조 5천억 정도로 어떤 뭐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고 네.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문제죠. 이제 이 캐논 도끼 장비를 사기도 살 자금도 문제고 그리고 캐논 도끼가 이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물량도 없어요. 그래서 국내에 선익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캐논 도끼의 어떤 그런 국산화 증착 장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캐논 도끼 대비해서 한 40%가 싼데 약간 이제 성능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LG 디스플레이로서는 캐논 도끼 장비를 뭐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선익 시스템 장비를 가지고 좀 해보려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선익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많이 올랐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잘은 모르겠으나 수율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군들 싼 장비 쓰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죠. 그랬을 때에 이 효율이나 이걸 맞출 수 없으니까 뭐 가서 줄 서 가지고 돈 주고 장비 사오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렇구나. 선익이 그래서 올라갔던 거고. 그러면 그 아까 말씀하신 약간 옆길로 썼는데 마이크로 LED도 한동안 좀 바람이 불었었거든. 마이크로 네네. LED는 무엇이며 네. 마이크로 LED는 이거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넷플이랑은 네. 아까 그렇죠. 잠깐 말씀하셨지만 네네. 네. 일단 마이크로 LED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로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 LCD라는 거는 그 LED 빛을 간접으로 이렇게 해서 그 LCD란 LC 리퀴드 크리스탈이라는 액정을 통해서 빛이 통과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뒤에 백라이트가 있고 네. 요 빛이 이제 통과하는 건데 그렇죠. 예. 마이크로 LED는 지금의 픽셀 하나하나를 자체 발광하는 아주 거죠. 작은 그 LED 칩을 하나하나씩 박아서 네. 그거를 스위치로 다 하겠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이거를 LED 미세한 칩을 디스플레이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박는 게 너무 기술이 어렵죠. 이걸 전사라는 기술인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상용화가 쉽지 않은 거고 일단은 마이크로 OLED 쪽이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좀 마이크로 LED 쪽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애플이 몰고 오는 변화들 OLED 관련해서 좀 주목해 볼 포인트나 관심 기업은 어디입니까? 일단 디스플레이는요. 네. 그 재료비가 굉장히 커요. 네. 반도체는 만약에 뭐 20조 투자가 있다 그러면 네. 재료비가 그렇게 많이 들진 않거든요. 주로 장비죠. 맞습니다. 그렇죠. 주로 장비죠. 네. 그런데 이제 디스플레이는 그 재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렇구나. 그 소재 부품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투자가 일어나면 장비 쪽에 이제 신규 수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이 좀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고 뭐 대표적으로 몇몇 업체들 이야기하면 ICD라는 회사가 네. 이제 그 디스플레이용 시각 쪽 이제 장비를 주로 하는데요. 네. 이 회사는 또 특이한 게 캐논 도끼 쪽에 또 물류 장비를 납품을 합니다. 증착기 쪽에. 그러니까 증착기가 장비 한 대가 아니라 1라인인데 그 제일 중요한 거는 도끼가 직접 하고 그 외에 어떤 외주를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ICD라는 회사가 좀 수혜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로체 시스템즈라는 회사도 이제 뭐 물류 장비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고요. 뭐 레이저 쪽 장비 그리고 뭐 SFA라는 회사도 네. 이제 그런 물류 쪽 좀 장비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정 쪽으로 하는 FNS 테크라는 회사도 좀 기대를 모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검사 장비 이런 쪽에 이제 제대로 이 만들어졌는지 검사하는 쪽에서는 HB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이 이제 수혜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사실은 좀 이익 레버리지가 높아지는 회사들은 소재 회사들이에요. 특히나 이제 유기물 만드는 회사들. 네. 그러니까 이제 OLED이기 때문에 유기물을 다 이렇게 발라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데는 어디가 네. 있어요? 그런 데는 이제 삼성 쪽에서는 덕산 네오룩스라는 회사가 수혜를 보는 거고요. 네. LGD 쪽에서는 P&H 테크라는 회사가 수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필름류들 부품이 많이 들어가요. 네. 그런 쪽에서는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봅니다. 그리고 후공정할 때 이런 쪽에 이제 그 FPCB가 또 많이 필요한데 네. 그런 쪽은 또 BH 같은 회사들이 수혜를 보죠. 쭉 말씀해 주신 공정들을 보면 사실은
그러니까 OLED 혹은 디스플레이만 쓰는 것이 아니고 네네. 반도체 공정이 사실 다 쓰는 업체들이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쪽은 2차 전지도 마찬가지더라고. 2차 전지 장비하는데 보니까 뭐 전혀 장비 이력이 없던 곳이 뚝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그죠. 맞아요. 소재 네. 업체도 화학하던 데가 이렇게 맞습니다. 변화하는 것처럼 장비하던 업체가 업력이 있으니까 2차 전지에 뭐 필요해 하듯이 지금 말씀하신 것들도 사실은 반도체 공정에 있는 그런 회사들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네. 원래는 디스플레이 쪽만 하다가 네. 하도 수주가 안 나오니까 수주 관문에 이제 말라 죽을 판인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변신을 한 거고 그게 이제 반도체 쪽하고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확장을 한 거죠. 아 그런 구도예요. 네, 이제 맞습니다. 반도체 하다가 이제 네. 여력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 디스플레이 하는 게 아니고 생존을 위해서 변한 거죠. 사실 SFA 같은 회사도 네. 원래는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인데 예. 디스플레이 쪽 수주가 워낙 안 좋으니까 네. 계속해서 이제 영역을 확장해서 지금은 사실은 수주의 상당수가 2차 전지 쪽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사실 2차 전지 장비 회사로 봐도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장비 회사는 우리가 지금 뭐 OLED 사이클 얘기했지만 디스플레이도 걸쳐 있고 그죠? 네네 그렇죠. 뭐 이 기존의 반도체 영역도 좀 하고 있고 거기다가 2차 전지 갖고 이게 이러면 양수겸장이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은 지금 워낙 또 미국 쪽 투자나 이런 쪽에 캐파를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네. 여기에 기대도 하지 않았던 디스플레이 장비 쪽이 이제 올해부터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양수겸장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장비 업체들, 소재 업체들은 결국 이제 변화하는 산업 쪽에서 수요가 큰 거잖아요. 맞습니다. 성장 산업. 그렇죠. 그게 이제 어딘가를 좀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전공정, 후공정 따질 게 아니라 그 사업 내용들을 조금씩 더 들춰봐야 될 것 같네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네,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LG 디스플레이 얘기는 안 했는데 우리가 네네. LGD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좀 OLED 사이클이 열리고 애플이 뭘 만든다고 하더라도 LGD는 주가로만 보면 고민이 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가장 좋은 장비 가지고 세팅해도 쉽지 않은데 네. 국내 이제 약간 좀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성능이 떨어지는 장비 가지고 네. 수요를 잡을 수가 있을까 이런 이제 걱정이 많은 거죠. 그리고 네. 이제 자금 어떻게 그러니까. 해결하지? 네,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중요한 관건이죠. 네. LGD는 고생하는 주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죠? 그렇죠. 옛날에 네. LCD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또 LED로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LCD에서 그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광저우였나 뭐 중국의 뭐 모멘텀 이런 거 있는데 그렇죠. 그런 쪽은 뭐 기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LGD는 사실 OLED 전환을 TV 쪽 대형을 타깃으로 한 거죠.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이제 광저우 공장에 네네. 대규모 투자를 했는데 그게 하필이면 또 중국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안 좋은 데다가 그리고 이제 이번 어떤 그 수요 어떤 경기 침체 영향으로 사람들이 TV를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OLED TV 판매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정말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작년에 애플향 OLED 그 스마트폰용 OLED 잘 했어야 됐는데 그것도 수율도 못 맞춰서 물량도 많이 못 받아갖고. 그래서 삼성은 이제 소형 디스플레이 쪽으로 네네. 간 거고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야 LG는 니네 뭐 하고 있냐. 삼성은 자기네 삼성전자가 있잖아. 그죠? 그렇죠. 만들어서 이렇게 받아줄 소위 뭐 캡틴 마켓이 있는 건데 그렇죠. LG는 만들어 봐야 누가 사줄지는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대형은 만들면 LG전자 TV 쪽이나 TV에 사는 건데. 할 수 있는데 그죠? 그렇죠. LG 지금 휴대폰이 없으니까 그죠? 접어버렸으니까. 이렇게 하다 네. 보니까 그냥 더 잘 되는 쪽은 잘 되고 네 안 되는 쪽은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물론 삼성이 돈 냄새를 잘 맡아서 가는 쪽도 있지만 그렇죠. 그죠? 삼성이 사실은 그 LCD를 굉장히 과감하게 접었잖아요. 네. 중국 쪽하고 더 이상 경쟁할 수 맞아요. 없다. 네. 근데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LCD 비중이 그 굉장히 크거든요. 그걸 이제 좀 늦게 접었던 게 어떻게 보면 지금 부메랑이 됐죠. 네. 네. 예, OLED 얘기도 아주 재밌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IT에 대해서 아주 엄청 좀 지식이 빵빵해진 느낌인데요. 우리 이영수 대표님과 앞으로도 좀 보시고 IT 공부를 좀 꾸준히 해야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